네, 안녕하십니까. 드램플러스에서 인사 노무 일반론이랑 스톡 옵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최영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화면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 네. 네, 제 이력은 지금 딜라이트에서 근무 중이고요.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이제 팁스 이제 선정 과정에서 투자 적절성 검증위원회로 해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사내에서는 이제 인사 노무 분야 업무와 영업 비밀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인사 노무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이게 인사 노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봐야 될 법률도 많고 쟁점도 굉장히 많아서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 동안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충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어서,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자문을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좀 내용을 구성해 보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적절한 범위에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사 노무 업무라고 하면은 근거 법령이 이제 근로기준법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는 이제 범주가 개별적 노사관계법,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노동관계 법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스타트업 단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들에서 이제 단체 교섭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스타트업 단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보통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법 혹은 기타 관계 법령의 범주에서 인사노무 업무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법령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 조건에 관련된 기본을 정하는 법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이제 제가 밑줄 친 게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저런 이제 모성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이라든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규정들, 이런저런 규정들이 이 법률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도 어떤 제조업을 수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업장에서는 그 관리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법령 중에 하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게 아니라도 이제 저희가 통상 콜센터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이러저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라는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은 당연히 다 아실 테고, 이런 개별적 노사관계 법령들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기타 노동관계 법령은 사실 이제 운영을 하다가 피부에 와닿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4대 보험 가입하고 4대 보험료 납부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만 살펴볼 일이 있고, 그 외에는 흔히 많이 보게 되는 법령은 아니고요. 만약 이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면은 외국인에 관련된 법령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 이제 설치해 놓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주로 이 특정한 범위, 그러니까 특정 직종의 외국인들을 이제 채용할 때 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이 외에도 외국인들의 경우는 출입국 관리법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외국인은 만약에 개발자로 오시게 되면은 그 개발자의 어떤 역할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하고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서, 외국인 분이 근무를 하실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그 외국인이 만약에 재외동포면은 재외동포법에도 관련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업무는 이게 딱 하나의 법령에 모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근거 법령을 하나하나 살펴서 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러한 법령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되는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해고에 관련된 해고가 좀 더 유연한 편이고요. 뒤에서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당 해고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근로, 그러니까 이제 연장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원래는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연차 유급 휴가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뭐 이제 생리휴가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전환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련의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볼드체로 강조를 해둔 것처럼 해고할 때 어떤 절차라든가 사유에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근로시간의 면에서도 가산수당 지급이라든가 뭐 연차 휴가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제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반적으로 좀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 상시 근로자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 상시 근로자 수는 이것도 산정하는 방법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계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직전 1개월 동안 그 근무한 연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 이제 5인 이상이 출근했던 그런 날짜 수가 절반을 초과한다면은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에는 이제 대표이사는 당연히 배제가 되고요. 이제 근로자를 따질 때에도 등기 임원은 통상적으로는 배제를 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뭐 등기되어 있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출퇴근 시간 동일하고 그냥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그냥 직원인데 명목상 등기만 해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분을 이제 근로자로 카운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기본적인 대원칙은 한 달 동안 그 사용한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으로 일단은 산정한다라고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취업 규칙을 이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취업 규칙은 여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단은 다 기재를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다 그러면 해당 고용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라라고 보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취업규칙은 이제 명칭의 취업규칙이 아니라도 그 사내에서 뭐 이런저런 규정들을 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해서 신고할 때에는 전원의 근로자의 뭐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 과반수, 뭐 여기 노조가 있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뭐 근로자들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첨부해서 같이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도만 신고할 때 그렇게 첨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것이 취업규칙을 변경을 할 때 그 취업규칙이 변경된 내용이 기존보다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경우라면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주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이제 임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근로시간을 좀 줄입시다라고 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근로자 입장한테는 유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받게 되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이익한 지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이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고용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법령들은 아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20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 고용 의무가 있고 뭐 위반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30명 이상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명칭은 이렇게 조금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이제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개선이나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지위에서 소통을 하는 어떤 단체라면은 노사협의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사 공동의 목표나 뭐 사업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로 이해하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뭐 환경 미화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좀 지켜져야 될 안전사항이라든가 뭐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노사협의회가 법상으로는 30인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3개월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영하지 않으면은 법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사협의회 뭐 회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자료도 보관해야 되고 이런저런 의무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관서에서 나와서 이거를 일일이 점검해서 노사협의회 했냐 뭐 과태료 매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사협의인 만큼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 쪽, 그다음에 사용자 쪽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법령들은 뭐 50명,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이제 각종 법령들에서 의무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스타트업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습이라는 용어는 강학상으로는 이제 시용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구별이 되긴 합니다. 이제 강학상으로는 시용은 일단은 본채용 전에 일단 근로자의 역량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적응력 같은 거를 본 뒤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시용이고, 수습은 일단은 채용하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직무 적성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학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뭐 제가 여기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실제로 시용이나 수습이나 그 실질이 본채용을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라면 뭐 명칭과는 관련 없이 이제 시용 계약으로 본다는 거라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수습이라는 그 표현을 이제 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거의 용어 자체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 수습 계약을 수습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수습 기간은 사실 법에서 정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3개월로 하는데, 3개월로 하는 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는 이제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3개월 미만은 그런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실무상으로 3개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 기간이 없다 보니까 뭐 실제로 사례 중에서는 이제 그 수습 기간, 시용이죠. 시용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그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이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례적인 사안이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많이들 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수습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근로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원칙은 안 되는 것이고요. 원칙은 이게 수습 기간 중에 해고든 기간 종료 후에 본채용 거부건 이게 이제 해고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좀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직무 적성이라든가 뭐 근로 근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해 둬야 됩니다. 물론 뭐 그 근거가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아니다를 이유로 부당 해고를 문제 삼는 케이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회사 안에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설계해 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제로 평가를 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 대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보통은 없는 것으로 저도 이제 실무상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수습 기간 중에 뭐 이렇게 그만 나가주세요라든가 본 채용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 어떤 뭐 점수나 이런 정량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뭐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수습 기간이 설정되면 원칙적으로는 해고라든가 뭐 계약 유지 여부가 굉장히 자유로우나, 다만 그 근거가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는 남겨둬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급여는 이것도 뭐 사실 법에서 얼마 이상 정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뭐 본 채용 시의 급여에 비해서 얼마 된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아무리 그 수습 기간 중에 급여를 낮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이제 90%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최저임금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낮게 하더라도 이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수습이나 시용의 어떤 그런 개념이 직무 적성을 이제 평가한다는 것인데, 단순 업무는 그런 직무에 어떤 적응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 없다고 법에서는 보는 취지라서, 단순 노무직의 경우는 수습 기간 이나 시용이나 이런 걸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루 8시간, 일주에 뭐 40시간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합의하기에 우리는 뭐 우리 사업장에서는 뭐 일주일에 근로시간을 48시간을 하자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정한 경우에는 뭐 정한 시간이 넘어설 때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법정 근로수당 시간을 초과하면은 그 부분을 합의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휴게 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 1시간인데, 보통은 9to6 사업장 경우는 12시부터 1시까지를 식사 시간으로 이렇게 두는 형태로 이렇게 휴게 시간을 보통 두고 있고요. 연장 근로는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이제 입장이고, 다만 이제 요 조항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게,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일주일에 8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강의 자료에 써둔 것처럼 202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까지만 유효한 거고요.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 법령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 대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중에서 이제 회사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대표를 의미하는데, 이게 노조에서 노조 대표자 이런 개념하고 좀 더 다릅니다. 노조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 중에서 뭐 이게 이제 일반 노동관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평등하고 이 공정한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이면 된다라는 취지라서 뭐 딱히 선출 방법에 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만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해야 되니, 이런 이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뭐 유엔 근로제 중에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 근로자 대표가 필요하다, 뭐 아니면은 뭐 보상휴가제라든가 이런저런 이슈를 위해서 이제 필요를 하다라는 그 이슈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를 법상 선정을 해야 되니 근로자 대표를 좀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근로자들을 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투표를, 다만 이제 이때 투표를 하는 그런 자리는 마련해 두되, 그 투표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이제 개입을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을 뭐 대표로 좀 암시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이야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좀 재량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 노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대표를 선정하도록 이제 사업주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런 절차를 좀 취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휴일 근로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주는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12시간 했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12시간을 이미 다 써버린 거기 때문에 주말에는 휴일 근로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요 소위 말하는 주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상시 근로자가 이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올해 7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뭐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시행이 된다고 인식하고 계시면은 뭐 실수가 없을 것 같고요. 휴일 근로 관련해서 주 52시간제에 관련된 뭐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일주로 본다라는 그 규정이 사실은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인데, 뭐 좀 부연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행정 해석상 근무 일수의 주말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노동관서의 해석이 그대로 계속 쭉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일주에 뭐 12시간 추가하더라도 52시간에다가 휴일 근로 8시간씩 포함하면은 16시간 더해서 68시간까지 된다. 그래서 뭐 주 68시간이 52시간 줄었다라고 표현하게 된 게 그런 계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 게 지금 현재고요. 이 부분은 52시간을 뭐 초과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금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기재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야간 근로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데,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를 의미하는데요. 야간 근로랑 연장 근로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뭐 근로자가 저녁 먹고 와서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 근로라서 그 50% 가산이 되고, 그 뒤에 이제 1시간, 그거는 이제 연장이면서 야간이니까 중복 가산돼서 그거는 이제 100%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되고요. 요런 이제 근로시간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좀 적용을 달리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특례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운송업은 보통 이제 해상 운송, 뭐 육상 운송 중에서도 좀 그런 이제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업을 의미하고요. 뭐 그 외에는 보통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례 업종에서도 하루에 근로가 끝나면은 그 다음 근로까지 11시간, 연속해서 11시간은 좀 그러니까 쉬게 해주라라는 그런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제를 설정할 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유연근로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등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유연근로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기 제가 뭐 시기별로 업무 편차가 크거나 뭐 일정 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스키장이라든가 뭐 여름철에 어떤 뭐 해수욕장 뭐 이런 계절 근로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근무하는 어떤 시수의 차이가 크거나, 혹은 뭐 특정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시간만큼 그 시기만큼 업무가 좀 몰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제도고요. 일정한 기간의 단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평균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한 달로 정했다면은 한 달 중에서 앞에 한 2주는 일이 몰려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제 뒤에 나머지 2주를 합산했을 때 전체가 이제 초과하지 않으면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단위는 이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 2주 단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개월 단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법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기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2주 단위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이 특정 주,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서, 단위 기간 평균에서 한 일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특정 주에 4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기재를 해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한 주당 얼마만큼 근로를 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48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 합치면 60시간까지는 근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뭐 40시간 초과하거나 특정 주가 48시간 초과하면은 가산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단위나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좀 장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경우는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의 선정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근로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주가 52시간이 초과하면 안 되고, 특정 일에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주 최장 근로시간이 얼마다라는 것들은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만 요 3개월을 초과해서 이 기간을 단위 기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이제 근로 종료일 후에 연속해서 11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몇 시간씩이다라는 거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건 좀 근로자들한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좀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좀 약간의 재량을 가지고 자기 업무 시간을 안배를 하도록 이제 하되, 그 전체 그 정상 기간을 통산해서 이제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뭐 결국 이거는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기간을 이제 지나야 그 초과 근무 발생 여부가 확인되니까 그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정산 시점을 좀 미루어지는 거 효과도 있고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 업무의 이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하루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냥 완전히 자유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코어 타임, 그러니까 협업에 필요하거나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근무를 그래도 해야 돼라는 그런 코어 타임을 정해두는 부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설정하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양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상 기간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1개월 이내여야 되는데, 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신상품 개발,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상 기간을 이제 통산해가지고 고려를 하는 것이고, 정상 기간이 이제 1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 소개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법령에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인데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내부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거와 별도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아까 야간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근로자가 낮에는 근무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진 않고요. 그거는 근로자가 그 야간에 근무를 해야만 되는, 뭐 예를 들어 사용자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런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초과 근무 수당 산정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참고차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상 기간 이제 1개월 동안 합의된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근로시간이 이제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다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는 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만 발생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읽어보시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네, 요거는 이 영업직이라든가 뭐 AS 업무가 많거나 뭐 출장이 많거나 외근이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 좀 적절한 제도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바깥에서 근무를 하면 사실 근로시간 체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근로 뭐 형태라든가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그냥 하루를 근무하면 그 합의된 근로시간만큼 근무한 걸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로 뭐 이렇게 사업자가 수시로 뭐 이렇게 몇 시까지 어디에 복귀를 해서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채택하기에 적절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용자가 특별하게 뭐 지시하거나 뭐 사용자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서 그런 초과 근로를 했다면 뭐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근로자가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되면은 사전에 그 간주 근로 시간을 얼마로 할지 합의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량 근로 시간제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량이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를 근로자가 좀 각자가 재량껏 알아서 해라라는 전제에서 그냥 이 특정한 시간을 그냥 하루에 근로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는 제도고요. 요거는 관련 법령에서 이제 그 대상 업무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직이라든가 뭐 어떤 뭐 정보 처리라든가 뭐 변호사 업무라든가 등등 각자의 어떤 역량이 좀 더 많이 발휘되고 좀 창의성에 요구되는 그런 직종에서 채택하기에 좀 적합한 제도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업무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행하는 수단이나 근로시간을 배분하거나 이런 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단은 업무의 목표라든가 방향 같은 기본적인 업무 지시는 가능하지만 뭐 매일매일 진척도를 뭐 체크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까지 가서는 곤란할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단위로 과제를 이렇게 프로젝트 과제를 뭐 점검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그 뭐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걸로 봤지만, 일 단위로 진척도를 체크하는 거는 매일매일 어떤 뭐 결과물이 나와서 완료가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취지에 반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팀별로 재량이 있더라도 팀장이 뭐 개별 근로자한테 어떤 그런 관리를 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마찬가지로 재량근로제의 적용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휴가는 이건 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혹은 뭐 재량 근로시간제 등등 요거 조금 뭐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임금 지급 대신에 유급 휴가를 이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때는 이제 미사용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급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휴일 대체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에 원래 휴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금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 걸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했다. 요건 이제 원래 일을 해야 되는 날과 휴일을 맞바꾸는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초과 근로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 강의 자료에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뭐 워낙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이제 연차 촉진 제도는 제가 뭐 그냥 주의 환기차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연차를 이제 15일부터 25일까지, 최대 25일까지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연차를 안 쓰게 되면은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 그러니까 이걸 뭐 연차 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연차 수당을 사업주가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1년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6개월 전에, 특정 이제 개별 근로자들마다 다 통지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랑 연차 사용 계획을, 이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일부터 2달 전, 그러니까 10월 말이 되겠죠. 그때까지 만약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그때는 시기를 지정해서 이때 사용하라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차는 소멸되게 됩니다. 이 연차 뭐 촉진제의 어떤 취지는 뭐 꼭 뭐 사용자가 연차 수당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기보다는, 연차 휴가의 취지가 이제 근로자가 쉬어라라는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쉬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라라는 또 목적이 커서요. 뭐 당연히 사용자가 이때 쉬어라라고 해도 뭐 그 날짜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뭐 근로자 입장에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런 이제 시기 지정이라든가 그 전에 뭐 연차 일수를 통지한다든가 이런 건 다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연차 촉진제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금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평소에 많은 편이라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제가 설명을 기재한 것처럼 연봉 내에 뭐 기본급에다가 이제 월 연장 근로 시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제 포괄해서 정하는 형태를 통상 그렇게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데, 이게 법에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이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임금제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판단한 바로는, 이제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52.8%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혹은 뭐 포괄임금제로 광의의 포괄임금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사무직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제 그런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이제 법정 수당까지를 다 일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건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급여를 얼마 주는데 이 급여 안에는 연장수당이나 이런저런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우리 회사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되는 사고이고요. 제가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이제 적용이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따로 기본급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는 컨셉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위법이고요. 만약에 어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다 포함해서 선지급을 하는 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급여 항목에다가 기본급 얼마, 그 다음에 뭐 연장 근로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딱 별도로 항목을 기재를 하고 한 달 연장 이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제 통상임금에서 가산수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달 혹은 일주에 몇 시간분의 이 연장 근로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그 시간까지도 특정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고 연장 근로수당을 선지급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 법에서 금지에 제한하는 그 협의의 포괄임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실제 이 경우는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제 초과 근로가 없는데도 그냥 다달이 그냥 이거 고정급 지급하는 거라면은 요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다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일단 임금에 대해서는 일단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금품 미지급, 그러니까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를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민사상 의무 외에도 사업주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근로자가 내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럼 그 진정을 넣게 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하고 이제 쌍방 확인을 통해서 미지급된 금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쌍방 합의로 원만하게 이제 종결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뭐 사업주가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뭐 노동청에서는 그걸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검찰에서는 그걸 이제 어떤 최저임금법이건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건 그런 걸로 사업주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절차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거랑 별도로 그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이게 미지급된 뭐 금품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발급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사업주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지간하면은 일단 노동청에서 한 번에 그런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주는 그 급여를 뭐 지급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사업주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급여가 좀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이제 소액 체당금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받아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종의 그 1,000만 원 범위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한 그 부분 금액을 사업주한테 나중에 구상하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품이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게 체불되면 좀 노동청과 법원 혹은 검찰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뒤에 크게는 사직과 해고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직은 말 그대로 뭐 그냥 언제든지 근로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은 당장 뭐 안 나오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고민들이 많으신데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뭐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다라는 당사자사이 약속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그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서로에게 이제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민법과 그리고 또 뭐 이제 고용노동청에서는 예전에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그 다음 달 말일 때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오늘 사직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4월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가 있어서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은 그렇게 따를 뭐 그렇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직서 내고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결근 기간만큼이 이제 퇴직금 산정할 때 고려가 될 텐데, 다만 이제 뭐 퇴직금 산정은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단서를 붙이긴 했는데 평균 임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손해 이제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권고사직에 대해서 몇 곡지 말씀을 드리면 권고사직은 뭐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고에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회사 쪽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는 거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이직이나 뭐 그냥 쉬고 싶어서 사직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권고사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주 쪽에서 내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강압적 사정이 있으면은 해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권고사직은 이게 실업급여,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는 구직급여인데 이게 뭐 통상 실무적으로는 실업급여라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직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법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이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이게 뭐 사업주한테 이제 큰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었다거나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구직급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고,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사장님, 이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실무상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고용보험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이제 부정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업주도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이제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해고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대원칙인데, 30일 전에 원칙적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은 한 달치 급여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한 달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해고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이 있고, 해고 통지는 항상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써서 이렇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해고에 관련된 조항은 이렇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고, 이게 이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해고, 그 다음에 경영상, 그러니까 통상 경영상 이외의 해고, 통상해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징계해고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용자의 취업 규칙이라든가 내부 징계 규정의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제 근거가 있다는 거 외에도 그 근거가 정당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중에 이제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없다면은 어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징계 양정이 작은 비위를 저질렀는데 해고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됩니다. 이제 해고까지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본 사례는 제가 여기 어떤 직장 상사한테 욕설 및 폭언을 했다, 59회 무단 외출했다 등등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특이한 판결로 한두 개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부분을 가장 이제 문제되는 사유로 보는데, 판결 중에서는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분이 2,400원을 횡령한 걸로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 2,400원 해고는 굉장히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취지는 그 회사의 주된 수입이 버스 어떤 운송 수익인데, 버스 기사분이 그거를 횡령했을 때 달리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주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통상적으로는 그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인데, 이것도 법에서 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가 어렵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해고 회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근로자 대표하고 해고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해고를 한 뒤에는 나중에 이제 재고용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해고한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요. 통상해고는 뭐 이렇게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뭐 역량 부족이다. 여기서 이제 역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게 그나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이 근로자가 정규직인데 일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근로자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줘야 되고 직무 배치라든가 뭐 재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뭐 업무 전환 같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해지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기간이 이제 뭐 며칠 한 달 이렇게 근무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는 뭐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근데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취업 규칙이 보면 이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곳들을 보면 뭐 이렇게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인한 거를 징계 사유로도 적어놓고 통상해고 사유로 적어놓는데 징계 사유에 있으면은 무조건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임원 근로자성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라 해도 죄송합니다. 그 임원이 등기했다고 해서 등기했다고 해도 근로자일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재된 것처럼 뭐 판례처럼 이런저런 업무 내용에 대한 뭐 어떤 사용자 지시감독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뭐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부서의 사업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뭐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취업 규칙에 적용을 안 받고 뭐 근태라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로운 편이고 급의 액수도 다른 근로자하고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뭐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인데 등기 이사이고 상무직함 달고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뭐 거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해서 그걸 좌우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이제 등기 이사를 하더라도 이분은 근로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임원분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가 문제될 경우에는 뭐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혹은 뭐 법원을 통해서 그런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복직 의무도 있지만 그 쉰 기간 동안에 급여도 다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뭐 경업금지 약정은 보통은 이제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마라라는 그런 취지의 약정인데 이게 이제 전직 금지나 뭐 경업 금지나 이런 게 뭐 법원에서 한 3년 정도면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결이 있는데 그래서 1, 2년 정도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경업 금지 약정 외에도 이제 비밀유지 서약이든 비밀유지 계약이건 그런 계약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경업 금지라든가 비밀유지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론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해뒀을 때 어떤 분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사용자 쪽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몇 개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약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가 몇 가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조항으로 가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근로계약을 하실 때 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HR 인사노무 일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드렸고 스톡옵션은 이제 분량이 좀 비교적 적어서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쟁점 위주로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임직원들한테 이제 부여하는 이제 권리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이게 이제 주식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하고 차익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고 일반 비상장 기업은 상법에서도 340조 2가 적용되고 상정기업은 따로 또 적용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뭐 이제 회사의 어떤 이사 감사라든가 피용자 이런 임직원들로 제한이 되는데 벤처기업은 그 외에도 뭐 이제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이나
외부 변호사라든가 이제 변리사 이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부여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비상장 기업은 이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데, 벤처 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이제 50%까지 발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1인당 한도가 10%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인 한도는 10%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관련 법에서 그 행사 가격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여 당시 시가나 권면액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상증법상 평가액이라고 제가 기재해뒀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법에서 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벤처기업법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적용하는 공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 되고요. 부여 절차는 일단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총 특별결의,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고, 그런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결의 이후에 실제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처기업법 적용이 되는 벤처기업이라면 중기부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상장기업이라면, 비상장기업이라면은 본점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그 취소 사유 관련된 건데,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벤처기업이냐 아니면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이냐 요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정년 퇴직을 한다, 혹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는 거는 권고사직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그냥 일반 비상장 회사는 2년 재직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이 아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제 근로자 입장에서 좀 너무 제한이 많고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이건 법상 요건이 이렇다는 부분을 제가 환기를 드리고,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 사유를 별도로 이제 정관에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끼치거나 파산, 해산, 제가 여기 이제 예시로 든 조항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톡옵션 취소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취소 사유가 정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시간 내에 이제 인사노무 전반과 스톡옵션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두서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질의응답 시간도 있지만은 별도로 또 Q&A를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오늘 시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회사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데, 보통은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카드를 찍거나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저게 없더라도 실제 문제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야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출근해서 보통 메신저 로그인 시간이라든가, 내가 이제 밤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시간, 혹은 전화 통화 시간 등등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일을 수행했다라고 제3자가 봤을 때 이제 합리적인 범위에서 증명이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근로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 근로시간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없고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출퇴근 이제 카드를 찍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이후에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결제를 올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는 근로자건 사용자건 쌍방 모두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사용자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요? 네, 뭐 일단 임원이라 하면은 근로자하고 상반되는 개념인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임원이라는 게 또 상법상 있는 개념들, 상법상 또 통용되는 개념들하고 같이 사용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사용자, 근로자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하시면은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틀린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임원도 이제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임원이다, 등기 여부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함이 이사다, 상무다, 전무다라는 그런 직함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그냥 아예 다른 평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명함에는 상무이사라고 적혀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임원 여부와 근로기준법에서 혹은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은 그냥 아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서 임원이라는 거를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면 아마 이해가 정확하실 것 같네요. 현재 자율적 재택근무 진행 중이며 개인별로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적 일일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40시간 근로한다. 사용자가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초과 수당을 지급한다로 가능할까요? 네, 뭐 이게 간주 근로시간제, 뭐 이게 아마 재량 근로제를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재택근무하면은 글쎄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이게 유행 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런 형태로 합의를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뭐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가지고 뭐 시간을 선택한다. 근데 그 합산하는 그 이제 산정하는 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책정한다. 네, 이런 형태로 정한 뒤에 그 기간을 통산해서 이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아마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취지가 아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40시간 동안 그냥 어떻게 근무해도 40시간만 근로한 걸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간주 근로시간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답변을 원만히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은 자유롭게 질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기탄 없이 추가적인 질의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영재 변호사였습니다.